3일 전 아무도 나서지 못한 골목에서 단 한 사람이 움직였다. 칼을 든 납치범 셋 앞에서도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놀라지도 망설이지도 않았다. 마치 이런 상황이 익숙한 사람처럼 조용하고 정확하게 끝냈다. 그리고 3일 뒤 상견례 자리. 예비 며느리의 얼굴 위로 그날의 기억이 겹쳐지는 순간 그는 깨달았다. 저 여자는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는 걸. 정적이 내려앉은 식탁 위로 낮은 목소리가 떨어졌다. 그날 날 살려준 사람이 자네였군.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해가 저물자 매서운 바람이 파고드는 3월의 깊은 밤이었습니다. 서울 번화가 중심지 퇴근 인파가 몰린 거리에는 시민들이 물결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어떤 이는 스마트폰만 보며 걷고 어떤 이는 짐을 고쳐매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길 기다리는 군중이 횡단보도 앞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카페 통유리 너머로는 태블릿을 조작하는 손길들이 보였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는 판촉물을 돌리는 일용직 청년이 기계적으로 팔을 뻗고 있었죠. 저녁 시간 특유의 활기가 도심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 오토바이 굉음, 식당가에서 풍겨오는 찌개 냄새, 늘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 그 누구도 의식하지 못한 채 으슥한 골목길 쪽에서 심상치 않은 상황이 조용하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어떤 노신사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환갑이 훨씬 지나버린 노년 남성이었죠. 정갈하게 빗어넘긴 은발 말끔하게 걸친 겨울 외투 차림에 왼손에는 오래됐으나 기품 넘치는 시계 하나를 차고 있었습니다. 어딘지 견고하고 진중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어깨가 쫙 펴져 있고 발걸음이 반듯해 딱 한 번만 봐도 일평생 절도를 무너뜨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찰나만큼은 그 꼿꼿함이 꺾여 있었습니다. 검은 벤 차량 옆에 험악한 남자 셋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고 그중 한 놈이 팔을 꺾어 확 잡아 끌고 있었죠. 노신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거나 심하게 반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이하게 평온해 보였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정막이 사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죠. 그 사내가 윤진철이었습니다. 영감 빨리 넣어 한 놈이 작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거리 소음에 묻힐 만큼 미세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저기가 서려 있었죠. 곁을 걷던 몇몇 사람들이 확실히 뭔가 수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걷는 속도가 아주 살짝 느려지고 고개가 그곳으로 슬쩍 돌아갔습니다. 어느 중년 부인은 잠시 서서 골목 어귀를 응시했고 젊은 청년 하나는 귀마개를 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저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라는 판단이 각자의 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고 다른 누가 나서겠지라는 막연한 바램 속에서 시민들은 점차 시선을 돌리고 지나쳐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아무 사건도 없었던 양 무심히 흘러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반대쪽 건널목에 서 있던 한 여자가 그 상황을 포착했습니다. 짧은 단발, 짙은 외투, 어깨에 맨 숄더백, 겉모습만 보면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수수한 회사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친 기색으로 눈밑이 탐했고 오른손엔 종이컵 커피가 쥐어져 있었죠. 신호등이 바뀌길 멍하니 대기하는 모습이었어요. 척 보기에도 그저 퇴근 중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쥐고 있던 손이 아주 찰나 멈칫했습니다. 종이컵을 꽉 쥔 손가락은 더 이상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광이 돌변했습니다. 백지안이었습니다. 한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임단 소속 중사 28세 입대한 지 6년이 됐고 실전 파견을 3번 다녀온 핵심 정예 요원이었습니다. 해외 파병 때 야간 인질 구출 작전을 뛰기도 했고 귀국 후엔 신임 대원들의 근접 격투 훈련을 전담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위기 대처 능력은 최고참 교관급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에이스였죠. 그녀의 통찰력이 지금 저 골목을 향해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지안의 안구가 민첩하게 돌아갔습니다. 벤 차량의 주차 상태와 도어 개방 각도, 엔진 가동 여부, 저 세 놈의 스탠스와 하중이 쏠린 방향, 노인을 결박한 놈의 완력과 제압 각도, 표적이 끌려 들어가는 템포와 반발하는 궤적, 골목 내부의 도주 루트 및 퇴로 차단 가능 구역, 근방 민간인들의 밀집도와 본인이 난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피해 가능성. 이 모든 조건을 그녀는 불과 몇 초 만에 완벽히 스캔해냈습니다. 수천 번 반복한 시뮬레이션이 이성보다 먼저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것이었죠. 머릿속이 서늘하고 고요하게 식어가며 오히려 투명하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여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태와 결단만 남았죠.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납치다. 마시던 컵을 가방에 꽂았습니다. 그러곤 아주 태연히 걸음을 골목으로 돌렸습니다. 스쳐가는 시민인 양 자연스레 동선을 비틀었지만 백지안의 눈은 이미 새 괴한의 거동을 낱낱이 주시하고 있었죠. 발소리를 지우고 어깨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동요를 감춘 게 아니라 실로 아무런 동요가 없었죠. 이건 평소의 훈련과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훈련보다 명료했죠. 목표는 오직 하나였거든요. 저 노인을 구출해내는 것. 바로 그때 괴한 중 하나가 윤진철의 배를 향해 예리한 흉기를 빼들었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흐릿한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꽤나 큰 칼이었죠. 윤진철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공포를 참아내는 게 보였으나 결코 굴복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평생을 꼿꼿이 살아온 자의 기품을 잃지 않으려는 아집이었죠. 괴한이 으름장을 놨죠. 조용히 타. 소리 내면 쑤신다. 그 협박을 들은 백지안의 안광이 확연하게 뒤바뀌었습니다. 공포나 주저함 혹은 분노 같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서늘하고 적막한 심에 밑바닥처럼 흔들림 없이 냉혹한 눈빛이었습니다. 실전 돌입 직전에 그녀가 늘 보여주던 그 표정이었죠. 백지안은 스마트폰을 꺼내 귓가에 밀착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인 양 느긋하게 걸으며 골목 어귀를 향해 사선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선은 앞쪽을 보고 있었지만 동공 가장자리로는 새 괴한의 동선을 쉼없이 쫓고 있었죠.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바닥이 평평한 신발이었고 백지안은 발끝으로 체중을 옮기며 딛는 방식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사격장에서 수없이 숙달했던 잠입 보행이었죠. 납치범 셋 흉기를 쥔 놈이 윤진철의 팔목을 틀어쥐고 벤 차량 문 쪽으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놈은 좌우에 버티고 서서 사방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그중 하나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어귀 쪽을 힐끔거리는 중이었습니다. 사주 경계는 하고 있었으나 무척 엉성했습니다. 현장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 특유의 오만함이 묻어났죠. 백지안은 그 맹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괴한의 등 뒤를 스쳐 지나가는 궤적으로 진입 경로를 짰습니다. 평범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몸을 트는 식으로 적이 살기를 눈치채기도 전에 먼저 타격권 내부로 파고드는 전술이었습니다. 간격이 줄어들었습니다. 단 2걸음. 그 찰나 육체가 반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코트 틈에 집어넣는 찰나의 타이밍에 오른팔이 쏘아졌습니다. 흉기를 쥔 놈의 팔목을 바깥 방향으로 세게 꺾어버렸습니다. 뼈마디가 역으로 꺾이는 각도로 폭발적인 악력을 가하자 칼날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쇳덩이가 시멘트 바닥에 튕기는 소음이 쨍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니킥이 솟구쳤습니다. 상대의 명치를 완벽하게 타격했습니다. 괴한이 고통에 앞으로 푹 꺾이며 두 무릎을 텄습니다. 헐떡이는 비명이 터져나오며 놈이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제압이 불과 3초 만에 종료된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두 놈이 당황하며 악을 썼습니다. 씨발 뭐야 전현? 덩치 하나가 점퍼 품속에서 쇠몽둥이를 뽑아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체격이 우람했습니다. 어깨 골격이 크고 팔이 두꺼운 사내였죠. 하지만 백지안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보 앞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놈이 둔기를 치켜들고 정수리를 까부수려던 찰나 그녀는 상체를 측면으로 틀어 그 타격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쇠몽둥이가 빈 공간을 찢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엘보우가 놈의 하악을 밑에서 위쪽으로 올려쳤습니다. 뼈와 뼈가 충돌하는 무식한 타격음이 울렸습니다. 사내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뒤집혔습니다. 하체가 무너지며 맥없이 바닥으로 널브러졌습니다. 강철 몽둥이가 아스팔트를 굴렀습니다. 인근에서 어느 행인이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골목 어귀 밖에서 사태를 주시하던 구경꾼 몇몇이 뒷걸음질을 쳤죠. 누구도 선뜻 도망치진 못했습니다. 공포에 짓눌려 다리가 마비된 것 마냥 전부 제자리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한 놈이 남았습니다. 제일 체구가 왜소하고 삐쩍 마른 악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안광부터가 달랐습니다. 동료 둘이 박살나는 와중에 이놈은 벌써 후방으로 스텝을 밟으며 흉기를 뽑아든 상태였습니다. 직전에 아스팔트에 나뒹굴던 흉기와는 형태가 달랐습니다. 훨씬 짧고 뭉툭한 날붙이였죠. 파지법 자체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역방향으로 쥐고 있었는데 그 폼은 어설프게 위협만 하려는 아마추어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백지안의 시선이 날붙이로 꽂혔습니다. 좁은 빈민가에 숨막히는 살기가 돌았습니다. 길거리의 소음이 아득하게 단절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백지안과 괴한 사이에는 대략 2미터의 거리가 유지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간격이었으나 흉기를 든 적을 마주한 2미터는 결코 좁다고 볼 수 없는 사거리였죠. 그녀는 차분하게 호흡을 통제하며 하체의 무게 중심을 내렸습니다. 양쪽 발의 스탠스를 적당히 벌렸죠.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고 카운터 속도를 극대화하는 폼이었습니다. 이윽고 차가운 음성으로 뱉었습니다. 무기 버려라. 그놈은 대꾸를 하는 대신 쌍욕을 내질렀습니다. 그러곤 곧장 쇄도했습니다. 날붙이가 백지안의 허리를 노리고 짧고 날카롭게 찔러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은 칼솜씨였습니다. 어설픈 양아치의 공격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 패턴을 전부 읽고 있었습니다. 상체를 숙여 파고들면서 무기를 쥔 팔뚝의 사각지대로 진입했습니다. 괴한의 팔꿈치 관절을 손날로 거칠게 올려쳤으며 그와 동시에 다리를 뻗어 적의 발목에 걸어버렸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는 타이밍에 그녀가 어깨로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놈이 공중에 뜨며 아스팔트에 등짝을 무식하게 박았습니다. 흉기가 그 반동에 튕겨져 나가 바닥을 쓸며 굴러갔습니다. 백지안은 단검을 발로 멀리 날렸습니다. 괴한 셋 다 기절했습니다. 끝난 시점은 딱 20초가 넘지 않았습니다. 백지안은 불규칙해진 숨결을 가라앉히며 조용하게 일어섰습니다. 코트 소매가 살짝 거쳐 있었고 뒤로 넘어가며 부딪혔는지 왼쪽 손등에 작은 긁힘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진철은 차문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였죠. 그 단단한 인상의 남자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고개를 들어 백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군인인가? 백지안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어딘가서 경찰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행인이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백지안은 골목을 한번 살펴본 뒤 재빠르게 그곳을 떴습니다. 인파 속으로 스며들듯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난 것이었죠. 윤진철은 멀어지는 백지안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다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윤진철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아가씨군. 그 말은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살면서 쉽게 내뱉지 않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오랜 기간 특전사 작전 장교로 살아온 사내가 처음 자신보다 더 침착하고 빠른 사람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윤진철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3일 동안 백지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부대로 출근했고 훈련을 소화했고 저녁에는 윤지훈과 짧은 통화를 나눴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일상이었죠. 그러나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납치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백지안에게는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가슴 뛰는 이유는 따로 있었죠. 상견례였습니다. 윤지훈과 만난 건 1년 반 전이었습니다. 동기의 소개로 처음 만났을 적 윤지훈은 백지안이 군인이라는 말을 듣고서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눈을 반짝이며 이런저런 질문했죠. 진심으로 알고파 하는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습니다. 백지안은 그 눈빛이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군이라는 말에 어색한 미소를 짓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과 달랐으니까요. 윤지훈은 그냥 백지안을 백지안으로 봤습니다.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혼 이야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상견례 날이 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윤지훈이 예약해둔 곳으로 차분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의 식당이었죠. 백지안은 아침부터 수차례나 의상을 바꿔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군복이든 사복이든 큰 생각 없이 입는 편이었는데 오늘만큼은 옷장 앞에서 오랜 시간 서 있었습니다. 결국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짙은 네이비 재킷을 골랐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공들였죠. 거울을 보다가 스스로도 조금 어색한 듯 피식 웃었습니다. 윤지훈은 식당 앞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지안을 마주치자 밝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죠. 왔어? 잘 어울린다. 어색하지 않아? 전혀. 예뻐. 윤지훈은 칭찬에 참 후한 사람이었습니다. 칭찬에. 그게 진심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처음엔 구분이 안 됐는데 1년 반을 지켜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윤지훈은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더 자연스럽게 마음에 닿았죠. 두 사람은 같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은 저 안쪽 룸이었습니다. 차분하고 포근한 공간이었고 창 너머로 작은 정원이 내다 보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미리 차가 준비돼 있었고 백지안은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렸습니다. 긴장이 왔습니다. 전투 직전 밤과는 전혀 다른 긴장이었습니다. 적을 마주하는 긴장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의 눈앞에 서야 하는 긴장이었습니다. 윤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좀 무뚝뚝한 편이야. 근데 나쁜 분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 무뚝뚝하면 어느 정도야? 첫 만남에서 웃는 얼굴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 백지안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무뚝뚝한 어른은 괜찮았습니다. 군에서 워낙 많이 겪었으니까요. 그러나 남자친구의 아버지라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죠.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훈의 어머니 박수민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단아한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뒤어 윤지훈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백지안은 고개를 들어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 단정한 코트 차림에 짧은 흰머리, 묵직하고 단단한 인상. 그 얼굴을 백지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 3일 전 강남 골목에서 칼을 목에 들이댄 납치범 앞에서도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윤진철이었습니다. 백지안의 뇌가 잠깐 멈췄습니다. 눈앞의 장면을 처리하는데 평소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 상황이 실제인지 아니면 자신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저 흰머리도, 저 코트도, 저 눈빛도 전부 3일 전 골목 안에서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백지안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준비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튀어나온 말이었죠. 어르신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별실이 조용한 탓에 그 말이 또렷하게 울렸죠. 윤지훈이 고개를 갸우거렸고 박수민은 눈을 살짝 크게 떴습니다. 윤진철은 문 앞에 서서 백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박수미다. 처음엔 그냥 며느리가 될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 눈이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뭔가를 더듬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윤진철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3일 전 그 골목 인파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던 검은 코트의 여성 칼을 든 납치범 셋을 2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제압하고 경찰이 오기 전에 조용히 사라졌던 그 사람. 윤진철과 백지아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식당 별실 안에 공기가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윤진철이었습니다. 천천히 자리로 걸어와 앉았습니다. 박수민도 자리에 앉았고 윤지우는 눈치를 살피며 백지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백지안은 아직도 심장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살짝 굳어 있었죠.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리깔고 차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뭔가를 쥐고 있으면 조금 나을 것 같았습니다. 윤진철은 자리에 앉아 잠시 백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 특유의, 그러나 안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눈빛이었죠. 윤지훈이 어색한 침묵을 깨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려요. 백지안 씨예요. 윤진철은 윤지훈을 한번 봤다가 다시 백지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살려준 사람이 자네였군. 별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지훈이 고개를 갸우거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윤진철은 아들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3일 전 저녁 강남 골목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납치범 셋에게 끌려가던 중 한 여성이 나타나 순식간에 상황을 제압했다고. 그리고 경찰이 오기 전에 사라졌다고. 윤진철은 그 이야기를 집에 와서도 가족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기 싫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윤지우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아버지가 납치될 뻔했다고요? 됐어. 그 얘기는 나중에 윤진철은 아들의 말을 짧게 자르고 다시 백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윤지우는 다시 백지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눈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지안아, 그거 너였어? 백지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착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윤진철의 눈빛이 이미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3일 전 골목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멀어지는 백지안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백지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 한마디에 별실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박수민은 놀라서 입술을 살짝 가렸습니다. 윤지우는 백지안과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무언가 궁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윤진철은 잠깐 조용했습니다. 이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솜씨 일반 사람이 아니던데. 그 말은 칭찬이기도 했고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여성이 납치범 셋을 그렇게 제압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진철은 평생 특수작전 환경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죠. 3일 전 그 골목에서 백지안이 움직이는 방식을 봤을 때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효율만 남긴 움직임. 백지안은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군인입니다. 윤지훈이 눈을 깜빡이었습니다. 사실 군인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백지안이 군인이라는 건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알았죠. 그러나 정확히 어떤 부대 소속인지는 백지안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지훈도 굳이 캐묻지 않았고요. 그게 조심스러운 영역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윤진철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부대인가? 백지안은 잠깐 윤진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감추는 게 의미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그 골목에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증명했으니까요. 백지안은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군인이 부대를 밝힐 때의 자세였습니다. 707 특임대 소속입니다. 윤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707 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특수부대 일반인에게도 이름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지는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윤지우는 여자친구가 군인이라는 것, 그것도 꽤 강한 사람이라는 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07이라는 이름은 전혀 예상 밖이었죠. 지아나, 너 그런 데 있었어? 백지아는 윤지훈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훈은 잠시 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과거 1년 반의 기억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한다며 새벽에 나가던 것, 팔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흉터들,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윤진철은 그 찰나에 가볍게 미소 지었죠.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표정을 본 박수민이 살짝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진철이 낯선 이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웃는 것은 아주 드물었죠. 윤지훈도 그 표정을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윤진철이 말했습니다. 역시 내가 본 눈이 틀리지 않았군. 그 말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3일 전 골목에서 느꼈던 직감, 이 여성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다시 마주치니 기묘한 인연에 대한 감회 같은 것들이었죠. 윤진철은 찻잔을 잡고 차를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특전사 작전 장교였네. 방 안에 또다시 고요한 정적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처음에 그것과 달랐습니다. 어색하거나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조용히 맞아 들어가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은 침묵이었죠. 백지아는 윤진철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사흘 전 골목에서 가졌던 의문점이 전부 풀렸습니다. 납치범에게 끌려가면서도 무너지지 않던 그 자세, 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눈빛, 그건 단순한 배짱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상황보다 더한 것들을 견뎌온 사람의 단단함이었습니다. 윤진철도 백지안을 응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정막 속에서 대화보다 깊은 감정이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윤진철이 특전사 작전 장교였다는 말이 별실 안에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윤지훈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말았죠. 이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박수민은 찻잔을 두 손으로 쥔 상태로 조용하게 두 사람을 번갈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은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조용했습니다. 백지아는 몸가짐을 바르게 했습니다. 특전사 작전장교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백지아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특전사 부대에서 작전을 이끌었다는 사실은 그저 군대 경력만이 화려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작전을 기획하고 대원들을 이끌고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판단을 내려온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윤진철이 3일 전 골목에서 보여줬던 그 침착함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그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수십 년의 훈련과 실전이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윤진철이 나직하게 대화를 이어갔죠. 제대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몸에 밴 건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 차분한 어조였습니다. 허세도 아니었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팩트만을 전하는 듯 했었죠. 백지아는 그 말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건조함이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방식이었죠. 그날 골목에서 윤진철이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찻잔을 손에 쥔 채 바깥 정원을 응시했습니다. 초봄의 나무들이 아직 잎을 다 피우지 못한 채가지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윤진철의 눈이 그 가지들을 따라 움직이다가 다시 테이블 위로 내려왔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 차에 실렸을 거야. 그 한마디엔 깊이가 있었죠. 단순하게 위험했다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윤진철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괴한들이 초보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파악했고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진철은 차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남자들 그냥 범죄자가 아니었어. 신뢰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윤지우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윤진철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 윤진철은 지인의 소개로 국가기관의 비공식 자문을 맡게 됐습니다. 특수전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서 불법 무기 미매 조직의 루트와 작전 방식을 분석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이었죠. 윤진철은 가족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조직이 윤진철의 존재를 알게 된 건 2달 전이었습니다. 시작은 미행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협박이었고요. 윤진철은 담당자에게 보고했고 경호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일 저녁 퇴근길의 경우가 잠깐 느슨해진 틈을 그들이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윤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해주셨어야죠. 걱정 끼치기 싫었어.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납치될 뻔하셨잖아요. 부자지간에 잠시 묘한 긴장감이 돌았죠. 박수민은 눈을 내리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처음 듣는 것인지 표정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백지아는 가만히 2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오래된 패턴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진철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하고 윤지훈이 그것에 답답함을 느끼는 패턴이었죠. 윤진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더 고마운 거야. 그의 시선이 다시 백지안에게 향했죠. 이번의 표정은 방금 전과는 꽤 달랐죠. 아가는 확인하는 눈빛이었다면 지금은 무언가를 진심으로 전달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자네가 없었다면 그 조직 입장에서는 원하는 걸 얻었겠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빼내거나 아니면 그냥 없애거나. 윤지훈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죠. 없애거나 그 단어가 별실 안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백지아는 찻잔을 테이블에 놨죠. 그날 저는 그냥 지나가다 본 겁니다.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몰랐어요. 알았대도 구했겠지. 윤진철의 그 말은 묻는 게 아니었죠. 확신이었습니다. 백지아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기도 긍정하기도 애매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대도 나섰을 겁니다. 그건 백지안이 택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윤진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707이면 선발 과정만 1년 가까이 되지 않나? 2년 가까이 됩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있었나? 4년 됐습니다. 윤진철은 조용히 수긍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것들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2년에 가까운 선발 과정을 통과하고 4년을 그 부대에서 버텼다는 건 단순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견뎌내는 힘, 그 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였죠. 윤진철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별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며 정원의 나뭇가지들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른 봄바람이 불어왔었죠. 아직 차가웠지만 그 안에 분명히 다른 계절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진철은 그 나뭇가지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목숨을 잃었겠지. 그 말은 앞서 했던 말과 비슷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앞서의 말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말은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스스로를 지켜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목숨을 비쳤다는 사실을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이었죠. 윤지훈은 백지안의 손 위에 살며 이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죠. 그러나 그 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백지안은 그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압박감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었죠. 실내의 분위기도 방금 전보다 한결 누그러져 있었지요. 윤진철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솔직히 털어놓는 찰나 공간의 흐름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의 그 팽팽한 긴장감, 서로를 알아본 순간의 충격, 그리고 납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던 무게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별실 안에는 다른 종류의 공기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호했던 경계가 서로를 향해 부드럽게 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윤지훈은 여전히 백지안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백지아는 그 손을 의식하면서도 시선은 윤진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진철은 차잔을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비밀을 털어놓을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오랫동안 말을 아껴온 사람이 뭔가를 꺼내려 할 때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조직 얘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군. 윤지훈이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아직 안 끝난 건가요? 조사가 계속 중이지. 3일 전 그 납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으니 그쪽에서도 움직임이 달라졌겠지. 윤진철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조직은 동남아시아 1일대에서 활동하는 불법 무기 밀매 조직이었습니다. 크기가 상당했었죠. 단순히 총기류를 거래하는 수준이 아니라 군용 장비와 폭발물까지 취급하는 조직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저 집단의 자금 루트 일부가 얽혀져 있었고 윤진철은 옛날 특수팀 시절의 지식을 토대로 해 저 루트의 체계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태는 누군가에게 기밀이 새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윤진철이 고문을 맡고 있다는 정보가 밖으로 알려진 건 내부에서 빠져나간 것일 확률만이 컸었습니다. 수사기관도 저 부분을 예의주시했죠. 윤진철은 이 상황을 보면서도 고문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는 일 자체가 놈들에게 단서를 주는 꼴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보호를 받으면서 몰래 견뎌온 상황이었습니다. 윤지훈의 안색이 식었습니다. 아버님, 이쯤 되면 당장 피하셔야 하는 건 맞잖아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죠. 내가 피하면 저 자금 파악이 처음부터 다시 꼬여버려. 기한이 얼마나 늘어날 모르고 그것 아버님 생명보다 중합니까? 두 부자 사이에 묘한 침묵이 돌았습니다. 윤진철은 자식을 쳐다봤습니다. 기나긴 날 이어져 온 논쟁 같았습니다. 윤지훈은 아버님의 저 아집을 알면서도 항상 다투었고 윤진철은 항상 뻔한 대답으로 반발을 덮어냈습니다. 두 남자 전부 서로가 나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결코 포기하지도 않았죠. 박수민이 차분히 덧붙였죠. 지훈아, 우선 들어렴. 이 목소리에 윤지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랑을, 당더 사랑을. 박수민의 타이름은 평소에 여렸지만 저 속에는 두 부자를 단번에 조용히 하는 힘이 담겨 있었죠. 윤진철이 백지안을 마주봤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연 언짢지는 않나? 백지안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심이었습니다. 언짢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신기하게도 상황이 진실성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이란 의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각자의 짙은 본성이 보여지는 식탁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백지아는 가식적인 식사가 퍽 힘겨운 군인이었습니다. 짜여진 얘기, 꾸며진 미소, 굳어진 공기. 저런 가식보다 차라리 지금이 한결 나았습니다. 윤진철은 문득 백지안을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3일 전 그때 당신이 저 뒷골목 걷지도 않았다면 어찌나 끔찍할 상상해봤네. 백지안은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윤진철도 반응을 기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쓸쓸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지요. 저 트럭 탔었을 테지. 이후에 저놈들이 노리는 기밀을 빼거나 빼지 못해도 살해했겠지. 경호팀 늦게야 파악하더라도 정말 틀렸을 테고. 윤지훈은 이 말을 듣고선 두 눈 감았습니다. 떠올리기 힘든 참상이 기억 속에 스쳐가는 듯 보였습니다. 백지안도 이 끔찍한 마음 속에서 털어내야 했습니다. 당장 곁에 있는 저기 저 남성의 부친께서 3일 전 죽어 사라졌을 뻔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었죠. 윤진철이 재차 백지안을 마주봤습니다. 특수반에 4년 국외 출장도 나갔나? 3번쯤 다녀왔어요. 무슨 나라인지는 영 안 하겠지. 네. 윤진철은 시선을 내리깔았죠. 익숙한 거절이었습니다. 백지안이 응답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밝힐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걸 윤진철은 누구보다 뼈저렸죠. 본인도 똑같이 겪어온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린 나이 3번이면 엄청 고됐겠군. 배운 것대로 버텼을 뿐이죠. 그게 제일 위대한 거지. 배운 것대로 사는 일. 윤진철의 진심이었지요. 담담하나 무거웠습니다. 연습은 통제되는 상황에서 치러지게 되나 전장은 저 평화로운 기반이 철저히 부서진 바닥에서 터져나오죠.
배운 것대로 행하는 건 저 처참한 지옥 안에서도 본질을 놓지 않겠다는 각오이겠지요. 백지안은 이 말의 깊이를 절실히 깨닫고 윤진철도 백지안이 공감해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군인 사이에 묘한 공기가 머물렀지요. 하지만 이쪽 공기는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대화 따윈 없는 순간에서 마음 통하는 상태이었지요. 비슷 경험을 거친 전사들이 상대를 인정할 때 흐르는 특유의 여백이었죠. 윤지훈은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만히 미소 졌지요. 아버님이 낯선 손님과 대면하며 이토록이나 깊숙이 통하는 걸 본 일이 없었습니다. 쌀쌀맞은데 정이 없고 낯선 사람 앞에서는 너무 잘 얼어붙는 타입이셨는데 오늘이 식사만큼은 편안했지요. 윤지훈은 백지안의 프로필을 감상하며 마음속 다짐했습니다. 진짜 듬직한 영웅이구나. 박수민도 이 얘기를 듣다가 천천히 찻잔을 내려두었지요. 입술에 무척 옅은 웃음이 걸렸습니다. 영감이 묘하게 입을 떼는 걸 느낀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실은 이번이 최초일 수도 있겠지. 박수민은 백지안을 관찰했습니다. 맑고 듬직하고 이와 동시에 정중 가득 군인이었습니다. 속으로 넌지시 중얼거렸지요. 저런 아이라 하면 전개 과정 달라지겠구나. 반찬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코스요 특유의 이쁜 접시들이 차례로 빈 공간을 채워 올렸지요. 김치 2접시, 밥, 갈비, 찜, 차분히 다가오는 종업원 동선이 교차할 적마다 식당 홀엔 웃음이 잠깐 끊겼다가 재차 피어났지요. 아까 방이 보였을 적에 저 차가웠던 기운은 지금 철저히 증발해 버렸습니다. 고기 향기가 주변을 따사롭게 감싸면서 식탁 분위기 서서히 평온을 회복해 나갔죠. 윤지호는 백지안의 그릇에 차를 담아주었지요. 흔한 매너 행동이었지만 이 짧은 배려가 백지안 마음에 의외만큼 짙게 남았지요. 부담이 깨끗이 씻긴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맥을 짚을 수 있을 듯 편안했지요. 윤진철은 반찬을 눈앞두고서 수저들을 잡지 않은 채 잠시 고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하는 듯 묘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수민이 가만히 신랑 앞에 국 접시를 밀어줬습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한 부부들 사이에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윤진철은 접시를 받으며 박수민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짧은 시선이었지만 저 속엔 많은 뜻이 숨겨 있었죠. 박수민이 조용 입을 떼었습니다. 지안 씨, 친척들은 무얼들 하세요? 따뜻하고 나긋나긋했죠. 꼬치캐나 감시하는 추궁이 아니었습니다. 애정어린 호기심 가득 어른의 질문이었죠. 백지안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답을 했지요. 어르신은 부산에 살아요. 부친께선 은퇴하셨고 모친께선 동네 식당을 열고 계십니다. 동생은요. 친형이 한 명 있는데 시집가서 외곽 쪽에 살고 있어요. 장교가 된 건 언제부터 마음먹어? 백지안은 가만 고민했습니다. 언제가 시작일까? 각별한 이유가 있었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모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계기가 아니라 수많은 잦은 경험들이 모여서 스르륵하게 이 길로 빠져든 것 같았으니까요. 18살 적부터요. 잠옷 확실히 가치 있는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땀을 쏟고 결정을 내고 그것 타인들에게 바로 닿는 삶이요. 박수민은 시선을 내리깔았죠. 이 답변에서 진정성을 느낀 것 같은 미소였습니다. 버겁지는 않나요? 여성으로 이 환경에 견디는 백지안은 슬쩍 웃었습니다. 버겁지 않냐는 말들은 너무 질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수민의 입을 통해 들은 이 안부는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고되죠. 허나 제가 감내할 길이라서요. 이 답이 참 근사하게 들리네요. 박수민은 가만히 웃었습니다. 백지안도 같이 웃었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서 두 여자가 처음으로 활짝 미소 진 찰나이었습니다. 윤진철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지그시 수저들을 잡았습니다. 연이어 꺼냈습니다. 지훈에게 사연 들었을 적에는 그저 장교라고만 했었다구만. 윤지훈이 뒤통수 긁적였습니다. 본인도 구체적 사실 몰랐어요. 지안이가 통 설명을 안 해서 영 숨기는 대목이 있잖아요. 백지안이 꺼냈습니다. 윤지훈을 쳐다보며 꺼낸 말인데 이 뜻은 윤진철에게도 전해져 있었습니다. 전사들이라는 건 제일 소중한 이들에게도 밝힐 수 없는 사연을 감추고 견디는 삶이었습니다.
이것 전사들이 짊어져야 하는 외로움 한 가지였죠. 윤진철은 이 뜻을 알고 잠깐 시선 내리깔았죠. 그걸 내 알지? 옅은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옅음 속에 얼마나 짙은 과거가 묻혀 있는지를 백지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진철이 식구에게 테러 위협을 알리지 않은 까닭 고문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감춘 까닭 전부 이런 마음에서였습니다. 꺼낼 수 없는 아픔들을 홀로 버텨내는 삶. 이것 저 영감이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윤지훈은 아버님과 백지안을 눈빛 살피다가 물었습니다. 두 분이 나보다 퍽 깊통하는 듯 하옵는데요. 그렇지요. 윤진철이 무덤덤 말했습니다. 윤지훈이 두 눈 커다랗게 떴습니다. 아버님이 저런 농담 이토록 쿨하게 치는 건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박수민은 입술에 웃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백지아는 은근 당황스러웠죠. 반찬이 비워지면서 분위긴 퍽 여유롭게 녹아갔습니다. 윤진철은 특수팀 훈련 무용담을 간략하게 풀었고 백지아는 얌전하게 작전 에피소드 살짝 얹어냈습니다. 허락되는 선의 한도 내에서였지만 이 범주에서도 넘치게 겹치는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윤지우는 두 전사의 대화를 엿들으며 초반엔 껴들려고 애쓰다가 나중엔 포기하고 묵묵 구경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나 완벽히 소외됐네요. 윤지훈의 푸념 백지안이 살짝 웃었습니다. 윤진철도 슬쩍 콧방 귀소리를 냈습니다. 박수민이 자식 곁에 고기를 밀어주며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입대를 빡 가봤어야지. 어머님, 나 다녀왔잖아요. 20개월짜리 그것 병영야. 식당 홀에 화색이 퍼졌습니다. 마침내 이 만남 맞선 자리라는 사실을 잊게 해주는 찰나이었습니다. 격식이 아니라 사람만이 남는 찰나이었죠. 폭소가 사라진 후 박수민이 가만히 백지안을 마주봤습니다. 저 안광이 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전혀 달랐던 표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길게 고민하다가 확신을 세운 어른의 표정이었죠. 박수민은 식기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곧바로 백지안을 마주보며 전했습니다. 지훈아, 넵, 어머니. 박수민은 자식을 보다가 스윽 백지안에게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어서 분명히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저런 며느리라면 반대할 구실이 없겠구나. 식당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윤지훈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백지안은 그 문장이 귓가에 맴도는 것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뜻을 온전히 깨닫는 찰나에 가슴이 깊게 저며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박수민이 백지안을 마주하며 대화를 이었습니다. 내 소중한 가족을 지켜준 은인이니까. 그 표현은 가벼운 칭찬이 아니었지요. 긴 시간 동안 배우자의 삶을 고요히 옆에서 관찰해온 자가 그 삶을 공감하는 새로운 누군가를 비로소 발견했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윤진철은 부인의 얘기를 듣고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찻잔을 쥔 손가락이 조금 부드럽게 풀려갔습니다. 백지아는 시선을 떨궜습니다. 어떤 말을 꺼낼지 헤맸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무척 부족해 보였었고 다른 단어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진심을 묵묵하게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정이 천천히 밀려오는 듯했지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막고자 백지아는 찻잔을 양손으로 쥐었답니다. 서늘한 기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윤지훈이 백지안의 어깨 위로 포근히 손을 올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산뜻한 바람이 스쳐갔지요. 이윽고 식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종업원이 들어와 빈 접시를 천천히 치워갔습니다. 식탁이 깨끗해지면서 방안이 더욱더 쾌적해 보였답니다. 따뜻한 찬물이 리필되었고 내 인원은 잠깐 제자리에 착석해 고요히 차를 즐겼습니다. 조급하게 구는 이가 없었습니다. 모임을 끝마쳐야 하겠다는 강박적인 부담감마저 없었습니다. 마치 같이 머무는 사실이 무척 편안한 식구들처럼 평온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윤지훈은 모친 박수민과 조용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백지아는 그 곁에서 차를 마시며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뜰의 나뭇가지들이 이전보다 한결 더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빛의 각도가 달라진 까닭인지 정원 전체가 한층 더 포근한 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초봄의 저녁 공기가 조용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윤진철이 먼저 좌석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오지. 박수민이 올려다봤습니다. 같이 나갈까요? 아니, 잠시만. 윤진철은 백지안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짧은 시선이었으나 그 속엔 어떤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지안은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윤진철을 뒤따라 문 밖을 나섰습니다. 식당 바깥으로 이어진 복도를 지나 좁은 문을 열고 나오니 마당이었습니다. 아담한 규모였지만 매우 정갈한 뜰이었습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좁은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아직 꽃을 틔우지 못한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척 서늘했습니다. 실내의 온기가 거치면서 초봄 저녁의 냉기가 두 뺨에 닿았죠. 윤진철은 징검다리 곁에 서서 뜰을 감상했습니다. 백지안은 두 보폭 뒤에 멈춰 가만히 대기했습니다.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윤진철이 앞서서 입술을 뗐습니다. 오늘 식사가 거북하지 않았나? 백지안은 고개를 저어 보였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처음 입장했을 때 표정 봤나? 꽤 놀랐겠지. 백지안은 옅게 미소 지었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찰나엔 사고가 정지해버렸습니다. 윤진철 역시 작게 웃었습니다. 방안과 다르게 외부에서 들려오는 윤진철의 웃음엔 한층 더 다정하고 따뜻한 온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체면이 한 겹 허물어진 듯한 기분이었죠. 나 역시 똑같았다네. 윤진철은 잠시 대화를 끊었죠. 뜰의 수목 끝자락을 응시하다가 느릿하게 대화를 이었습니다. 사흘 전 그날 네가 떠나간 뒤로 한참을 생각했지. 뒷모습이 경찰이 출동하고 진술서를 적어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내내 뇌리에서 잊히지를 않더군. 백지안은 가만히 침묵만 지켰습니다. 윤진철의 얘기가 어딜 향해 갈지 기다렸습니다. 장교로서도 뛰어나지만 윤진철이 백지안을 마주 보았죠. 인간으로서도 참 훌륭해. 이 표현은 아주 짧았죠. 하지만 이 간결함이 도리어 진중함을 자아냈습니다. 꾸민 말이 전무했습니다. 허풍도 없었죠. 일평생 언행을 삼가던 이가 뱉은 진심이었기에 이 명료함이 도리어 깊게 와닿았습니다. 백지안은 이 칭찬을 마음으로 흡수하면서도 어찌 반응할지 몰라 헤맸습니다. 군대 내 상급자에게 호평을 받을 때와는 철저히 다른 종류의 정서가 솟구치고 있었지요. 윤진철은 느릿하게 백지안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이내 허리를 굽혔습니다. 얕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인사한 것이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사내가 특수부대 장교 출신임에도 초면인 자리에서 허리를 숙인 겁니다. 백지안은 그 광경을 마주한 순간 당황하여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날 내 생명을 지켜주어 고맙네. 윤진철의 음성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허나 그 속에 숨겨진 진심이 무엇인지 백지안은 알아챘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자신의 부채를 시인하는 찰나였습니다. 콧대 높은 사내가 긍지를 완전히 포기하는 찰나였습니다. 군인으로서 평생을 산 이가 처음 자신이 타인에게 의탁했다는 진실을 온몸으로 수용하는 순간이었죠. 백지안은 두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목전의 상황을 수습한 것뿐입니다. 어르신 고개 드십시오. 윤진철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시선 속엔 백지안이 처음 겪는 무언가가 있었죠. 무너지진 않았으되 개방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견고한 이가 마침내 마음을 털어놓는 눈빛이었죠. 눈앞의 상황을 수습했을 뿐이라지만 윤진철이 답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위기를 모른 척하거든. 백지안은 그 말에 어떤 답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코 틀린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사흘 전 그 골목에서 멈추지 않고 스쳐간 사람들을 백지안도 봤습니다. 그 행동이 비겁한 게 아님을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평범한 군중들의 삶의 방식일 뿐이었죠. 백지안이 달랐던 건 본연의 용기 탓이 아니라 직접 그런 삶을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진철이 느릿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위대한 거지. 정원에 돌풍이 스쳐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백지안은 그 바람을 뺨에 맞으며 시선을 얕게 깔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방에서 박수민의 진심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뜨겁고 묵직한 파도가 심장 속에서 서서히 솟구치는 느낌이었죠.
백지아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자코 받아들였습니다. 윤진철이 뜰을 보며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의 새 식구로 오기엔. 백지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이내 잠시 멍해져 버렸죠. 명확하게 들린 음성이었습니다. 허나 귀에서 가슴으로 닿기까지 한 호흡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윤진철은 백지안의 낯을 보며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깐깐하고 차가운 이가 만들어내기 힘든 표정이었죠. 참 훈훈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훈이 얼굴을 불쑥 내밀었죠. 두 분 여기서 뭐 하십니까? 후식 나왔다 부르십니다. 윤진철은 아들을 힐끗 본 뒤 다시 백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세. 백지안은 수긍하며 천천히 두 발을 때려 움직였죠. 그 즉시 윤지훈이 백지안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눈시울이 다소 붉어져 있었습니다. 윤지훈은 눈을 크게 확장했죠. 지안아, 울었니? 안 울었어. 빨개졌는데 강풍 때문이야. 윤지훈은 부친과 백지안을 번갈아 관찰했습니다. 이내 얕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죠. 지안아, 우리 부친이 초면인 상황에 저토록 환히 웃는 꼴은 내 평생 처음 보는 일이란다. 백지안은 그 얘기를 듣고 재차 눈시울이 붉어짐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참아내지 못하고 고개를 깊숙이 떨구고 말았습니다. 윤지훈이 백지안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윤진철은 이 광경을 가만히 살피다 앞서 문을 통과했습니다. 세 명은 식당으로 돌아왔죠. 박수민이 다과를 세팅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백지안이 입장하는 걸 살피더니 말없이 옆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자신의 곁에 앉으란 의미였죠. 백지안은 그곳에 착석했습니다. 박수민이 백지안 쪽으로 다과 접시를 당겨주었습니다.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허나 이 소박한 몸짓 내부에 언어 이상의 커다란 의미가 오롯이 담겨 있었죠. 상견례가 종료되었습니다. 아니, 명확히는 이리 표현해야 옳습니다. 상견례가 비로소 개막됐습니다. 당일의 모임은 단순히 양가가 초면에 인사를 섞는 자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지켜준 인연이 진정한 식구로 결속하는 역사적 자리였습니다. 최종적인 의미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를 지켜내기 위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날 역시 마찬가지였다. 임무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도 아니었지만 몸은 망설임 없이 먼저 움직였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한 사람은 그 순간 깨달았다. 저 침착함 속에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단련된 군인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것을.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계급도 체면도 아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책임감과 위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조용한 용기다.